네, 오늘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라 더더욱 논란이 좀 컸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로,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여야 의원들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경청장의 그 감사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한자 문제가 나와요. 일단 한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본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한자가 프린트된 형태인지 아니면 누가 수기로 매직으로 쓴 건지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참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의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아니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말 김의겸 의원이 잘 모르는 뭔가 결정적 증거를 갖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결정적 증거가 뭘까? 이 두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나름의 확고한 뭔가 증거를 검찰이 지금 갖고 있다는 뜻으로 송경호 이 지검장 얘기는 들리는데 그게 뭘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예.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만약 기각이 되게 된다면 야심차게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도 거칠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삼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면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건 과거에 있었던 산업부의 사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핵심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삭제하거나 삭제토록 지시했던 정황들을 아마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과거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가 나오기 직전 신내림 등 운운이 있었지만 자료를 삭제했고 줄줄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을 다 지켜보았던 지금 있었던 군의 관계자, 그리고 여기에 못 본 걸로 하겠다 등에 대한 해경청장, 지금까지는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 보도된 내용 외적으로도 실질적인 무언가 핵심적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왜 구속이 된다면 구속됐는지 여부들에 대한 예. 이유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이 서욱 전 국방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모든 걸 다 털어놨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대진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진 월북으로 자료를 짜맞췄다라는 식으로 서욱 전 장관이 검찰에 그러면 다 털어놓은 것인가? 그게 결정적 증거인가? 그래서 우리 송경호 지금 중앙지검장이 저렇게 김의겸 의원 질의에 당당하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앙지검장의 얘기, 예. 그리고 당사자들인 서욱, 박지원 이런 분들의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 하나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이대진 씨가 한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자로 쓰여진 네. 구명조끼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들은 적이 없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전혀 금시초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손에 붕대를 감았다라는 등, 아니면은 주위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라는 예.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뭔가 평론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화면을 보면은 중앙지검장이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병민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갖고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했는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받아들여져 구속이 되면 확실하게 검찰 쪽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얘기한 쪽에 이제 뭔가 힘을 실릴 수 있는데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기각되는 사유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네, 도주우려라든지 도주우려.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단지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근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내용인지는 다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평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네. 봐야 된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 한자로 쓰여진 조끼라는 얘기, 네. 또 뭐 손에 붕대를 감았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 관계 기관들이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게 그렇습니다. 어디서 예. 나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예. 지금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전 장관이 뭔가를 감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뭔가를 만들어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원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예.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감사위원회에 대부분의 감사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예. 중간 감사 결과를 결국 발표하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예. 그게 18쪽짜리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새롭게 그동안 나오지 않던 내용 중에 이제 중국 어선이 등장하죠. 예. 그다음에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가 등장합니다. 예. 그다음에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중국 어선에 요걸 조합을 해보면 중국 어선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손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손에 붕대를 감아줬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한자로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이 된 겁니다. 그럼 중국 어선이 그렇게 했으면 그런 조치까지 다 했으면 중국 어선이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 넘기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 넘기든 북한 쪽에 넘기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물에 다시 빠뜨리는 건지 아니면 북한에 넘긴 건지 이게 전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첩보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합참에서 작성하는 첩보입니다. SI 첩보죠. SI 첩보는 예, 도감청을 통해서. 그렇죠. 국정원은 여기에 대한 첩보는 생산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관계기관 장관 회의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원장이 못 들었다는 것은 예. 한번 이제 공소장 내용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첩보와 정보를 막 뒤섞어 놨습니다. 첩보와 정보를 뒤섞어 놨고 예. 시간의 전후를 막 뒤섞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을 막 이렇게 뒤섞어 놨다 보니까 예.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사실인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첩보 같은 경우는 A라는 첩보가 B라는 첩보를 강화해 줄 수도 있고 그 논리를 깰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분석관들이 버리는 첩보가 있고 취하는 첩보가 있는 겁니다. 예. 그중에서 버리는 첩보를 가지고서 삭제 지시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오늘 답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피격 소각되고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단정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진월북이 아닌데 국정원을 비롯해 해경을 비롯해 또 군 당국을 비롯해 이런 국가기관들이 모여서 월북으로 짜맞춰서 단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한 뉘앙스가 읽힙니다. 근데 저게 월북이냐 아니냐는 당사자가 지금 북한 해역에 있잖아요. 피살됐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누가 자진월북이냐 자진월북이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북한군에 물어봐야 됐었나요? 아니면 우리 관계기관이 국가기관이 정말 SI든 뭐든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우리 국가기관들이 야 이건 자진월북이다. 아 이건 자진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했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단정했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예. 마지막까지 남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냐 지금. 그것도 지금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예. 당시에 자진월북이라는 판단이 좀 성급했거나 그 판단에 있어서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 판단과 배치되는 정황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 수 있는데 자진월북이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적 증거는 또 네, 뭐냐? 혹은 감사원이 갖고 있는 예. 그것도 없어요. 때문에 이게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논란이 예. 벌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고 이제 검찰이 얼마나 결정적 증거를 예.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보고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오늘 저 두 전직 장관에 대한 장관과 장관급에 예. 대한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번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짚고 이제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국가 그 관련된 이제 첩보 군 당국이 첩보 정보들을 모아서 저장하고 있는 이게 밉스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정보를 지운 거는 군 당국뿐만이 아니에요. 국정원도 비슷한 정보들을 다 지웠단 말이에요. 알려지기로는 여태까지 보도된 바로는. 그런데 왜 서욱 전 국방장관은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같은 지시, 그러니까 삭제 지시를 내린 박지원 전 원장은 빼놨을까? 뭐 그 질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경호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증거가 일단 확실한 사람들부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런 맥락인데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같이 삭제 지시했는데 두 사람이 왜 한 사람은 청구하고 한 사람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직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직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예. 사실 엄청난 일이죠. 여기 전직 국정원장까지 포함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언급했던 건 그만큼의 부담감을 안고 검찰이 청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청구의 100% 영장 발부 중에서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겠지 예. 이게 한번 너보고 말고 식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일인 거죠. 근데 여기에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지만 박지원 원장은 끊임없이 사안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국정원 내에 뭔가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예. 아마도 국방부, 해경 내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과거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에 비추어 봤을 예. 때 충분하게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건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정말 검찰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감사원이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기면서 어떤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넘겨줬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이 수사의 칼날이 갈지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제로 얘기할 수 없다. 이제 이 검찰의 얘기입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최고 존엄 얘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최우선 아닙니까?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방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속기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지는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라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되었다면. 어떻게 이걸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십니까?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도 아닌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기동민 간사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 원칙 운운하지 마세요. 어디 민주주의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러면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신상 발언을 할 때 왜 자꾸 끼워드세요? 제가 방송국에서 나설 때 조정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정은 시내 전환 의원은 사실 이제 진보적 성향이 있는 그런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민주당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죠. 이거 국어 실력 테스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부는 어떤 국어 실력을 갖고 있는지, 문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기동민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사람들이 그러듯이 최고 존엄으로 칭송하는 차원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까? 아니죠. 저 맥락을 보면 저 표현보다 맥락이 중요한데 예. 우리 국민이 저렇게 그 목숨을 잃어서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사과까지 한 거다. 약간은 좀 비꼬는 표현이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맥락상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게 무슨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그렇게 칭송하고 추앙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뭐 오해를 빚을 수는 있겠죠. 굳이 저런 표현을 예. 사용을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저게 시비거리가 안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기동민 의원도 나름 뭐 비꼬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예. 굉장히 좀 격앙된 상태에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조정은 의원이 좀 많이 곡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동민 의원의 말에 대해서. 예. 저 맥락을 이해 못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지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요 뒷말까지 조금 더 가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그 뒷부분의 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까지 했는데 우리 미사일 발사 실험하다가 강릉 군부대에 떨어졌죠. 한 발이. 그래서 많은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과까지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강릉 그 미사일 추락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해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동민 의원이 북한의 최고 존엄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남한의 최고 존엄이 계신데 우리 남한의 최고 존엄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최고 존엄을 기동민 의원은 김정은을 최고 존엄으로 인정한 건가? 이런 논란까지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을 들어보니까 억양, 의미, 문맥 이런 걸 들어보니까 뭐 김정은을 존중해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다라고 뭐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동민 의원 본인이 내가 김정은을 조롱과 야유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으니 더 이상 뭐 길게 논의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조정훈 의원이 조금 과하게 해석했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과하게 문제 삼을 수는 있죠. 그 당시에 저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지 않고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썼어? 저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기동민 의원이 충분히 저는 해명했다고 봐요. 만약 여기서 진정하게 김정은에 대해서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죠.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예. 했고 여러 가지 억양을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뭐 하나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대답이 나왔던 이유는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나온 예. 건데 민주당은 수세적으로 지금 계속 과거에 있었던 애들을 방어하는 측면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꺼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사과까지 한 일. 예. 뭐냐면 이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엄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항변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유와 조롱에 대한 표현으로서 최고 존엄인가를 끄집어냈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기동민 의원의 내용을 보면 진짜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설명과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고 존엄인가 이렇게 좀 비아냥되는 표현을 섞어가면서 예. 여기에 발언하게 됐던 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간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고 또 적합한 태도였는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표현인 것 같고 항상 나오는 게 최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조정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기동민 의원의 그 발언의 맥락과는 관계없이 민주당 내 일각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내 일각에서 봐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으니 이건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왜 자꾸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삼느냐, 사과까지 받아낸 사안인데 라고 하는 그런 혹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다. 이런 기준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예.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거의 없고 예. 주류적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듣더라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뉘앙스, 표정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예.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고 존엄을 격하시키는 표현이죠. 격상시키는 표현이 조롱한 절대 표현이 아니죠. 맞다. 아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말꼬투리 잡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좀 그런 이제 뉘앙스가 조정훈 의원한테서 좀 납니다. 좀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박범계 의원은 왜 조정훈 의원에게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지적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왜 하시고? 조정훈 의원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되는 과정이 예. 지난번에 이제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어떻든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양해를 얻어서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이제 시대전환 예. 지금 당 대표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누구 것 덕분에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위성정당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비판하시는 예, 분들 그렇습니다. 많았잖아요. 지금 예, 후회하시는 예. 건 아니요, 저도 위성정당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전재수 의원께서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갈치 정치 얘기할 때 우리 전재수 의원 얘기를 다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예, 주류적 입장과는 달리 아닙니다. 위성정당에 예. 반대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준비 기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가 좀 있을 거예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진이나 뭐 또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잘 아는 사이였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좀 검찰이라든지 이제 고발인은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줄 때 도산건설 경원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약간의 협박성 그런 발언을 자기에게 했다라고 했는데 국토부는 이제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도 또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이제 위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관할하던 뭐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문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 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고 예. 우리도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옵니다만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개략적인 질문들 혹은 개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들을 주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개략적인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사전에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토론의 장이었고 상대 후보가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여기에 대해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잠깐 기억이 뒤틀렸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피해갈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갖고 예. 최종 대법까지 가서 기사회생이 살아났던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에 한 번 나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저런 입장들이 견지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유족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같이 출장 갔던 내용부터 김문기 전 처장의 그 발언했던 내용들 이런 일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예.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뭐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그 2015년도 1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는데 물론 당연히 당시에 이재명 시장도 갔죠. 네, 갔는데 딸에게 보낸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님은 이제 이재명 시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 골프 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우리 저기 장 소장님.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뭐 당시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외에 성남시에 근무하는 또 직원들도 꽤 있겠죠. 뭐 대략 다 합쳐서 4-5천 명이라고 쳐요. 한 5천 명이라고 쳐요. 그 5천 명 직원들을 시장이 다 기억할 수는 없죠. 다 친하게 지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출장을 갖고 골프를 쳤어요. 결제 라인에서 보고도 받고. 그렇죠. 자, 이걸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른다?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상을 보면 예. 몰랐다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앵커께서 골프까지 잘 쳤어요.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골프 쳤고 9박 11일 동안 예. 호주에서 같이 출장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저녁에 술도 먹고 같이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석을 예. 하고 참관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김문기 처장이 직접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예. 그러한 문서도 나오고 있고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몰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몰랐다고 했을까? 알았다고 하면 본인이 대장동 여러 가지 의혹의 주범이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 선을 김문기 처장 선에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현동 같은 건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나는 협박으로 받아들였어. 글쎄요. 그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예.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본인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려도 정황적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좀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잘 안 돼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저 김문기 처장하고 이재명 시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간 게 2015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6년이 지난 2021년도 12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가 돼서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6년 7년의 그 기억이라는 시간에 머리 좋은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은 뭐 골프 친 사람 누구 뭐 다 5년 전, 10년 전 다 기억하겠지만 보통의 50대의 나이에 있는 분이 5년 전, 6년 전에 골프 친 사람을 기억할까?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큰 선거, 작은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또 제 자신의 선거를 또 여러 차례 치러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면 당선이 되더라도 그 직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출마를 못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10년까지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법 위반 잘못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예.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놓고 예. 그러고 난 뒤에 정치적 행위를 하거든요.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거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더더구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했겠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 사실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예.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도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예.
이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허위사실은 뭐냐면 기억에 대한 재판으로 예. 지금 가고 있는데 또는 국토부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협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 또는 기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한다. 이것은 숱하게 많은 선거를 치러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기소다, 무리한 기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해찬 전 대표 출판에 가서 이제 어제 축사를 좀 했습니다. 그 축사 내용 좀 들어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전재수 의원이 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지금 같은 당 내에서 조금 공격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고요. 전재수 의원을 비판하시는 분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꿔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유신 쿠데타 날인데 일부러 잡으신 건가요?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요? 예,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 이재명 대표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했다고 하면 이거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것도 혹시 그럼 저는 결코 전재수 의원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식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 이제 오늘 시작된 공판 여러 가지 등등이 유신 독재 또 절대 권력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일단 좀 두 번째 듣게요. 박원석 의원님. 지금 안민석 의원이 말하는 갈치 정치는 아니세요? 옆에 앉아 계시지만. 예.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안민석 오늘 의원이 갈치 정치는 아니라고. 오늘 안민석 의원이 저 방송을 할 때 예. 제가 같은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제 앞 순서에서 방송을 해서. 그러면 안민석 의원이 말하는 갈치 정치는 일단 전재수 의원은 아니고요.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던 조응천 의원이나 박수현 전 수석을 지칭한 게 맞아요? 글쎄요, 뭐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수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박, 그렇죠. 네,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간.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지금 내부 총질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전재수 의원의 그 발언이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주식 얘기 비판하신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이라는 게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라는 게 대선 직후잖아요. 대선 직후에 가장 어쨌든 상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당사자인데 지지자들까지 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시점에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가 말씀을 하셨듯이 본인이 슈퍼겜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 예. 그냥 뭐 뭣도 모르고 산 게 아니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그 방면에 정보도 많고 지식도 있는데 그 시점에 다들 넋이 나가 있는데 그 시점에 그 주식을 취득했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의아하다. 그러면서 약간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정도로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내에서. 예. 이번에 갈치는 갈치를 먹고 자라는다는 사실은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갈치 정치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해봤더니 갈치는 다른 갈치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은 갈치 정치는 아니지만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갈치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분들은 자신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자신들이 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상대 진영에서 나오고 계신 두 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게 같이 출연한다고 해서 옹호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솔직하게 장 소장님
여기 갈치 정치인이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너무 대놓고 아니 앞에 서서 근데 면전이라. 제가 저희 보수 우파 쪽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전재수 의원님을 또 편들어주거나 잘못된 분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아마 더 좌표 찍어가지고 더 혼낼 거예요. 보수파 쪽에서 예. 와 좋아하고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신들의 내부 정화 기능이 없으면은요 당은 그냥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저런 내부적인 비판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다른 얘기하는 것,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수십 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좀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뼈 아픈 얘기지만 장 소장님도 내부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외부 비판이에요. 저는 이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외부 보수파 진영에서 보수 쪽을 좀 뭐라고 하는 입장인데.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는데 이제 김병민 위원장처럼 내부에 계신 분들은 되게 섭섭하고 야 장성철 저 뭐 하는 애냐 그렇게 변질했다. 생각할 수도 이렇게 내부 총질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분이 동병상련이었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합리적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예. 정당이 좀 옳은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비판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성민 소장님은 장성철입니다. 장성철 죄송합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재수 의원께 너무 시간을 드리면은 또 안민석 의원이 또 저한테 뭐 편들어주냐 이렇게 또 항의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할 말은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드릴게요. 네. 뭐 여기 출연하는 또 특권이기도 하니까. 예. 아니 뭐 저를 비판하시는 저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 엄청 지금 보내주시고 누가요? 계시거든요. 개딸들이라 불린 분들이요?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익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자 몇 개나 왔습니까 문자가? 지금 아마 다 살려보지는 못했는데 한 수천 개는 온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한 수천 개? 뭐라고 옵니까? 뭐 표현 욕 같은 건 하지 마시고 표현이 뭐죠? 욕도 많이 있습니다. 너가 민주당이냐 탈당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정도는 이제 양호한 거죠. 그럼 뭐예요? 뭐 더 막 이렇게 XX가 들어가는 정도로. 욕도 많고 또 애정이 담긴 뭐 비판도 있고 또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책임으로 저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분들 뭐라 하진 않는다. 예, 그럼요. 예, 저는 충분한 뭐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졌습니다. 대선 패배라는 공동의 어떤 경험을 이제 했고 그리고 그 선거에서 지면서 어떤 허탈함 또는 아쉬움 또는 애틋함 또는 이제 슬픔 이런 공동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런 공동의 아픔이라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공동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지지하고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헌신하고 도왔던 우리의 후보가 그런 이제 공유하고 있는 감정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과는 조금 다른 조금 좀 실망스러운 제가 이제 격하게 실망했다 이것도 아니고 좀 실망스럽다. 조금밖에 실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도가 제가 드린 말씀이 또 과도하게 오해돼 가지고 확산되고 이것이 당의 분란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래도 이 험지라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꽃갱이 들고 밭을 가는 심정으로 정성을 들여서 3번 떨어져 가지고 4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전재수 하면 그래도 날리는 정치인으로는 기억이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제가 두둔할 필요는 없지만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 공판기일 뭐 구속 얘기 나오고 뭐 등등 할 때 전재수 의원께서 열심히 방어해 주시던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6일에 정진석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문 전 대통령의 김일성주의 추종 의심하는 사람이 과연 김 위원장 혼자뿐이겠는가?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또 양심에 따른 소신이 어떻게 명예훼손 또 국회 모독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위증죄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그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명예훼손, 그러니까 국회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모독죄 그리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또 민주노총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으니 그건 또 위증이다. 위증죄 이걸 이제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한 거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다만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장관급 공직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회 증언대회에 나와서 전직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김일성주의자다. 그리고 현직 그 감사위원인 의원을 가리키면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 그거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치 이게 진영 결집의 호재라도 되는 듯 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앞다퉈서 김문수 위원장을 두둔하고 또 저게 이제 본인의 사상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다. 물론 본인의 개인의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는 저분의 위치는 개인의 사상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경제노사정위원회 이 노사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어쨌든 본분을 좀 망각한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색깔론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국민의힘이 좀 두둔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사안을 자꾸 키우는 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저희가 화면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연일 지금 김문수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거든요. 민주당은 또 고발도 했고요. 그러면 이 김문수 위원장의 이런 사상 문제 또는 색깔론 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자꾸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에요?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박원석 의원님 어느 쪽이에요? 글쎄요. 저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양쪽 다 그런 면이 일정하게는 있죠. 왜냐하면 저게 민주당이 과연 단독 처리를 하면서 고발을 의결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달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거나 고발 안 했을 거예요? 그 상임위에 간사라면 그래봐야 저 논란을 더 키워줄 뿐이고 상식적인 눈높이를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이 경사노위 같은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이 사회적 대화를 하고 뭔가 소통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 인사 잘못했네. 이런 비판이 더 커지고 국민의힘이 바뀐 줄 알았더니 안 바뀌었네. 여전히 반공수구 보수 이런 어떤 가치 중심의 정당이네. 근데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걸 구태여 감정적으로 당연히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현직 의원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나 조금 이성적으로 본다면 굳이 저거를 이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마치 이게 이제 눈덩이 굴리듯이 눈덩이 굴리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에 대해서 이제 맞불이랍시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또 안보위기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진영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봐야 국회는 계속 정쟁만 커지고 하행만 거듭되니까 여야 모두 좀 톤다운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김문수 위원장의 저 발언은 정치적으로 좀 크게 부담이 됩니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중점이 된 국정감사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23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끼임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발생됐던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일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국정감사장이 갑자기 색깔론으로 변질이 됐거든요.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김문수 위원장이 뜬금없이 나와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마구잡이로 난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끄집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는 김문수 위원장에게 물어봤고 김문수 위원장은 본인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마 바꾸지 않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지라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노동의 경험들을 높게 샀다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했던 노동 인사지만 그 이후로의 정치인의 행보 속에서 과연 어떤 노동 환경의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 그 부분을 묻고 따지면서 과거와 지금의 노동 환경 속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과연 적합한 거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이 사람을 과연 임명을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대통령 책임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뜬금없이 과거의 발언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나왔던 게 표현의 자유였거든요.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갑자기 김문수 위원장이 꺼낸 얘기에 대해서는 당신 말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본질과 어긋나게 계속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이 바로 조금 넘어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직결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본질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건 김문수 위원장이 과연 노동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타협에 적임자인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조금 더 논쟁이 이어지는 게 생산적이다 생각합니다. 각자 모두 이제 자기 진영의 또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 또 발언들을 자꾸 이렇게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노위에서 있었던 이 언쟁 잠깐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를 뽑아주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간첩이라고 본인이 좀 이미자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아니 언제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본인이 간첩이라고 받침하는 거지. 이미자 의원님. 김문수를 사퇴시키세요. 이미자 의원님 그만하세요. 자, 이미자 의원님 그만하고. 왜 그만하라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그런 사람이 경제위원장이야. 언제 간첩이라고 대통령이 사과하세요. 본인이 간첩이라고 받침하는 사과해. 환노위 언쟁 보니까 좀 시끄럽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번 이슈는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좀 언론 인터뷰를 좀 꺼려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6개월 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뉴스와이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소신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소신, 전재수 의원님도 소신, 유승민 전 의원도 소신, 이제 소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당 안팎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소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정당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이런 경우를 자주 보는데 여론조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국민들 생각의 한 단면이다라고 이게 그냥 무덤덤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승민 전 의원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는 거의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늙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당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제 저 지지율을 자극해가지고 예. 더 많은 지지율을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저 높은 지지율은 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른바 엑스맨들이 한 거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근데 저게 있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여론조사를 하는데 나한테도 걸려올지 몰라. 민주당원이 그래서 나한테도? 민주당원이 나한테도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론조사 오면은 얼씨구나 하고서 누르는 게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한데 랜덤 방식으로 돌렸는데 저렇게 예. 나온 겁니다. 저거를 왜곡해가지고 또 유리하게 또 불리하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선거에 반드시 실패한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민주당원들의 역선택으로만 자꾸 몰아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김재원 의원의 저런 말들은 본인의 어떠한 주관적인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별 의미를 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본인부터 되돌아봐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출마할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의 예. 평가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많은 견제가 있겠죠. 뭐 김재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유상범 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다 지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높은 장애물들을 유승민 전 대표가 본인의 의지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갖고 넘을 수가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장애물이 좀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예. 그것이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 만약에 당이 또한 대통령실이 유승민은 절대로 당대표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룰도 바꾸고 여러 가지 뭐 단일화를 통해서 친윤 후보들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당이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일들은 처리했으면 좋겠다. 유승민을 타켓으로 하는 룰 개정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역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을 못 준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이 논리가 지금 형성돼 있는. 그 얘기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만 김병민 위원장님. 먼저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얘기 들어가지고 좀 네. 일부러 네.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있었을 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았나요? 아니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니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가 지금 지지율이 높은가요? 그것만 보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흡을 맞춘다고 그래서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김병민 의원. 이전 대표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짓는 것은 좀 부적절한 예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셨던 거 이제 대통령, 정부와 여당이 얼만큼 코드를 맞추냐의 문제인데 예. 사실은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찰떡궁합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한 부분들이 견인하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정당의 역할이 민심에 들어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여당이 먼저 정부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할 겁니다. 예. 문제는 정부가 성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의 실망감이 높아졌던 딱 두 예. 가지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열심히 경쟁해요.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 경선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이 있든지 간에 일단 우리 당이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같이 당선되기 위해서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SNS에 굉장히 쓴소리를 내뱉고 그 다음 선거에 낙선할 때까지 아무런 도움이 없었죠. 당인으로서 적합한 자세인가 이런 지적을 당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비슷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못한 선거운동 한두 번 있었지만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움직였던 적이 있는가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흥행도 하고 같이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드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건 내가 전대에 나와서 만약 지더라도 당의 탓,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고 이긴 당대표를 위해서 같이 함께 힘을 합치고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의 승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돼 있는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내후년 총선에 나올 것인가? 그 얘기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한동훈 장관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아주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실세 장관으로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잘못 하셨어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실세 장관이라고. 유상범 의원의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가면은 나올 수 있다. 내후년 총선에. 글쎄요, 뭐 지지율이 얼마건을 떠나서 나올 것처럼 보여요. 아까 국회에서의 답변도 지금 생각이 없다지 영원히 생각이 없다. 현재는 생각이 없다. 저게 사실은 정치권의 화법인데 한동훈 장관이 학습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정치권의 화법을 빨리 익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한테 어쨌든 지금 여권의 정치적 기대가 또 보수층의 정치적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출마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서의 그 허들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저조한 지지율을 받고 국정 동력이 계속 표류한다. 이러면은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과연 총선에 나와서 보수 정당의 말하자면 신상품으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고 연동돼 있는 건 맞아요. 아까 유상범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게 40%다, 30%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민심을 모으지 못하고 국정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동훈 장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가 안 돼요. 어떻게 분리를 하려고 해도 차별화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로 뭔가 총선을 끌고 나갈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 한동훈 장관은 히스토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만회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이 침체에 빠져 있느냐에 아마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자기가 정치하겠다, 총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이게 허무한 공방만 계속 오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김영호의 유감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적십자 바자회에 갔는데 처음으로 다시 일정을 공개하고 갔어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갔다 온 뒤에 한참 뒤에 그게 공개가 되면서 이게 뭐 대통령실 기획이냐 아니냐 뭐 그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고하고 갔습니다. 바뀐 건가요? 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최근 한 8월 달부터
소소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던 것 같고 예. 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그 일들이 알려지게 됐죠. 또 정인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을 또 추모하기 위한 일들을 좀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상당히 좀 조용했던 김건희 여사지만 예.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늘진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생각인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행사들 오늘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김건희 여사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적십자사 바자회는 사실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모두 갈 정도로 굉장히 저 영부인들에게 중요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래서 크게 뭐 코멘트를 비판적으로 할 건 없잖아요. 오늘 공개 행보에 나섰고 그동안 맨날 공개 행보 하시라고 민주당이 맨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무료 급식소 봉사를 가셨잖아요. 예. 그 이제 뒷말을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그 뒷말을 보면서 오늘처럼 차라리 공개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경력, 허위 이력, 예. 또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또 수상 실적을 부풀리고 그게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돋보이려고 그랬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근데 적십자사 바자회 간 거는 그냥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아니죠. 꼭 이제 그 또 논문 그것도 얘기까지 있죠. 해야지만 되느냐. 그러니까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이 허들이 치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뒷말을 나올 수밖에 없다. 전원 선행을 해도 그럼요. 그 뒷말이 계속 따라붙는다. 왜냐하면 근본적 문제가 이제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자꾸만 저 공개 행보다 무슨 행보다 이래버리니까 뒷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도 국민의힘 입장은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